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MC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저는 다 아는 분들이세요. 예. 제가 워낙에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저 경제 공부할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야기를 네. 해도 될까요? 네. 모셔봤습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다들 뭐 산타랠리 기대를 했거든요. 산타랠리는커녕 좀 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연내 증시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작년은 사실 희망회로가 네. 많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작년 분수령은 여름에서 가을쯤 넘어갈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금리의 레벨뿐만 아니고 속도가 우리 위험자산 가격들을 전부 녹아내렸다고 볼 수 있고 작년 연말쯤에서는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오고 있다.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모형에 의해서면 이미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안고 시작했던 2023년인데 생각보다 변수는 역시 중국이었다고 보지만 위험자산의 업사이드의 상당 부분 환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아니면 또 이러다 말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논해야 될 처음의 관심사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가 기간은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봐서 앞으로를 좀 예단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 OECD 국가들의 경기 침체 구간의 평균이 15개월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얕은 침체의 경우에는 약 한 12개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얕은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9월 말 기준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올해 9월 말쯤에는 네. 정상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사항이 있는 주식 시장은 이런 실물 경제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부터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여름부터 기틀을 마련할지 아직은 좀 미지수지만 일단은 그런 흐름에 최근 2023년 위험자산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빈센트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부터 일단 침체가 시작이 됐고 소프트 랜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가장 침체의 구간이 네. 올해 한 네, 보통 러프하게 보면 올해 2분기가 저는 분수령이라고 보고요. 2분기가 분수령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조정받았던 가장 큰 원인은 금리입니다. 그렇죠. 올해 미국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스탑 앤 퍼즈라는 얘기 있죠. 올해 3월 FOMC를 전후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멈추고 좌우 상황을 살필 것이다. 왜냐하면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워낙 높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피크아웃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이런 높다라는 우려는 금리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은 말도 안 된다.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오히려 피버팅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이 맞물리는 시기가 2분기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곧 설을 앞두고 있죠. 설 지나고 난 뒤에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세계적인 이벤트로서는 FOMC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1월 31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1일이라고 하는데 베이비 스텝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금 0.25를 거의 다 거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단 넥스트일 것 같아요. 멈추는 거야, 더 가는 거야. 아, 여기서 1월에서 끝나는 거야? 더 올리는 거야? 4.75에서 멈출 거냐, 이제 5를 넘어갈 거냐인데 당연히 5를 넘어갈 거라고 이제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왠지 이제 거의 멈춤이 끝나간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슬슬 뭔가 좀 멈춰가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또 좋은 소식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환율을 많이 봐요. 근데 유로 대비 이제 달러 페리티를 보는데 그게 10월 달에 깨졌었잖아요. 1대1이 깨졌었다가 지금 보면은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벌써.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로 환율 좀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강달러 현상까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모든 단기 자금들이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외환시장입니다. 전인구 소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약한 거리 중에 하나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유로존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도 직결탄이었고요. 그런데 이 유로달러 페리티가 깨졌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즉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걷잡을 수 없다. 즉 유로존은 올해 버려야 된다. 이런 시각이 팽배했었는데 최근 독일의 4분기 GDP가 생각보다 플러스 성장하면서 유로존이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났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왜 올랐을까요? 독일이 왜 올랐을까요? 라는 네, 것은 궁금한데요. 유로존의 GDP는 총 3번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헤드라인만 나오고요. 두 번째부터는 안에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발표될 때 안에 세부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관련된 보도자료의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면 결국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내려간 게 비용 단에서의 즉 비용 때문에 독일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봤는데 그게 네.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유로 달러가 페리티가 깨졌다는 것은 유로화가 약세가 된 겁니다. 네. 독일은 유럽 경제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자구적으로 유로존 내부에서의 서클이지만 독일의 수출 경쟁력이 환율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고도 아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나왔던 글로벌리 약한 고리들 그게 첫 번째는 유로존이었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이었어요. 예. 그런데 유로존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 예. 또한 중국이 생각보다 리오프닝을 빨리 하면서 예. 17일 날 예. 중국의 GDP가 또 발표되는데 4분기에 대한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양해를 앞두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약한 고리 두 개가 다 괜찮다라는 것이 그렇죠. 올해 경기 침체가 우리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음. 라는 우려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FOMC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돈 드는 얘기 합시다. 돈 드는 얘기 할래요. 이제는 뭘 사야 되는지가 제가 제일 궁금해서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투자처를 좀 알아봐야 될까요? 네. 투자는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시계가 어두운 국면에서 뭔가 오래 곰곰이 곱씹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자기가 원하는 거 사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다 성인이니까 누가 떠밀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좀 자산군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정받았던 금리가 피크아웃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는 하락. 네. 더 나아가서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 네. 그러면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의 교집합은 금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에 대한 강세가 꽤 이어질 여지가 있고요. 1900달러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맞아. 올랐죠. 예, 정답이죠.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미스터 마켓은 역시 똑똑하죠. 지난해 이런 것부터 금가 그게 이미 다 매집한 사람들이 많다는 우려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한 2달 전에만 이 방송을 했으면 돈을 네. 벌었겠는데 아. 지금 상황에서는 또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것 대비 조금 불안하다라는 성향이 있어서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인들을 보셔야 돼요.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금리의 피크아웃이 지속될 여지가 있는가?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3월달 FOMC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네, 금에 대한 어느 정도 각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제가 소속이 업라이즈라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 자산군 도미노의 하방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코인을 크립토를 이 제도권에 넣냐 안 넣냐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지만 크립토부터 시작했던 크립토,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까지 이 도미노의 연쇄 과정이 네. 다시 되돌림이 좀 있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자산 쪽에서 아직 실무자산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생각보다 이 크립토 시장도 매우 핫한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제인가 그 비트코인이 21,000달러 한번 살짝 올라왔었죠. 맞습니다. 깜짝 네. 놀랐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조정의 시발점이 크립토였다는 의미에서 보면 다시 이 진정세가 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크립토 자산은
어쨌든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냐 안 갖냐는 개인차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앞단에 있는 금리, 그다음에 환율,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 조정의 되돌림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 고민은 결국 주식시장은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형 은행주를 시작해서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물론 금융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까 은행 업종들은. 근데 이 이후에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어닝들이 좀 문제예요. 네. 안 좋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하단이 좀 견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갈리는 겁니다. 실물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안 좋다. 왜냐하면 실적이 부러질 테니까. 좋은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네네.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네네. 사지 마요? 지금 아, 근데 6만 원 초반인데. 그거는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네. 지금 사고자 한들 살 돈이 있는가?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대부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손절한 다음에 새로 자산을 사야 되는 이런 아픈 순간이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 비용이고 하나는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이면 내가 손실을 떠안았을 때 이 자산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이 기회 비용인 것은 이고요. 네. 항상 국면에 따라 다르지만 확률은 50대 50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보유 비용인데요. 보유 비용은 이자 비용일 수도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 따라서 하는 캐시카우일 수도 있는데 세금일 수도 있고요. 이 보유 비용이 이전보다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딱 하나를 결정하셔야 된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손실을 떠안을 건지 보유 비용과 기회 비용을 잘 높낮이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정 씨는 보유 비용이 더 큰지 기회 비용이 더 큰지 보유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은 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우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침체든 아니든 간에 그냥 고고하게 성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엔 또 기업 실적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요새는 최근에 테크주들 많이 박살났지만 뭐 크록스라는 신발만 해도 5년 동안 600% 넘게 올랐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히트치고 이 업계 안에서 성장하는 회사들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근데 거죠. 나도 크록스 이번 겨울에 2개 샀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가장 우선 침체든 아니든 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리오프닝이 아마 23년에 화두라 봐요. 그럼 23년에 뭐 리오프닝 된다니까 바로 뭐 항공주 올라버리고 막 올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아직 간접적으로 쿠션이 오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활발하게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면은 그랬을 때 소비를 할 만한 여력들 대표적으로 뭐 회식을 많이 할 거고 그럼 뭐 소주를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화장품을 사볼 수도 있는 거고 화장품은 벌써 올라버렸으니까 아니면은 좀 자신감이 없네 튜닝을 좀 할까 뭐 이런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괜찮다 봐요. 자 그러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주식 몇 퍼센트 담아야 되나? 현금 보유 비중 어느 정도 담아야 되냐? 정확하게 수치로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신의 역량만큼 담으시면 돼요. 그거는 뭐 범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자산 배분의 전형적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건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6, 그다음에 안전 자산을 4. 안전 자산의 범주는 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산 배분에 대한 과거 바이블이 지난해 좀 깨졌죠. 왜냐하면 동쪽 자산 배분이라고 위험을 분산하세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라는 것들이 작년에 지수의 트렌드 자체가 하락하니까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수익률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산 배분은 본인의 역량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환율 갖고 해외 주식, 해외 자산을 살 것이냐, 국내 자산을 살 것이냐는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자산을 샀을 때 결국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전했을 경우에 한 1년 뒤, 지금부터 한 연말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해외 주식을 잘 투자하셔가지고 3배가 아니고 5배를 버셨어요. 그런데 그때쯤 원화로 환전해야 되는데 원화가 워낙 강세라서 그 환전에 손실이 발생하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외 자산을 지금 투자하더라도 향후 1년 뒤에 내가 원화로 바꿨을 때 우리 원화의 흐름은 어떨까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이 자산 배분만큼 올해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원화의 흐름, 좀 달러나 이런 걸 환차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 있는데 뭐 중국 요즘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새 신국 되게 좀 네. 핫하죠. 예. 의외로 인도가 증시가 이렇게 잘 버텼어요, 작년에. 인도가요? 진짜 잘 버텼어요. 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이제 광물이라던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신흥국 하면 중국다 이러는데 뭐 중국도 있겠지만 네.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뭐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도 이런 건 있고 어때요? 아직 거기까지 네, 네. 그 정도 선에서 네. 그 정도 베트남. 선에서 네. 우리가 좀 주목할 회사들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세요? 이런 쪽? 동남아시아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요. 네. 베트남의 비나밀크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어요. 네. 베트남에.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비엔남하고 인니하고 말레이시아가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약간의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좀 구분되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공업국은 말레이시아이고요. 인구수를 대부분 소비를 저가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이고 베트남은 뭐 말 안 해도 제2의 중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만 환율은 좀 달라요. 네, 베트남은 좀 페그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감안해 봤을 때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여타 국가들보다 좀 더 기회는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안에서라도 네. 저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 종목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그쵸. 인니라고 네. 말려는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민정 씨는 올해는 동남아시아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제가 2, 3년 뒤에 좀 건드려 보는 저기 거예요. 어때요? 라오스 어때? 라오스. 라오스 좋죠. 라오스 얘기해 드릴까요? 네. 상장된 종목이 13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적어요? 제가 갔을 때. 네. 그리고 증권사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소 가서 전표를 쓰고 있으면 아, 진짜 옛날 옛날 누가 거예요?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줄게요. 아. 좋네요. 동남아시아는 좀 나중에 기회를 좀 엿보는 걸로 하고 그나마 좀 안정차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건가요? 그게 그나마 동남아시아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세 국가는 색깔이 극명해요.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할 때 색깔이 극명하다는 것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어준다는 것이거든요. 라오스나 네. 인도네시아나 네. 태국이나 네. 뭐가 다르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공업은 말년, 그다음에 저가등의 소비는 공업은? 인니, 네. 그다음에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업종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태조 인방원 그 전에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막 올라가고 네. 그랬었잖아요. 트렌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뭐 방산, 뭐 로봇 이런 거 좀 테마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아하시는 업종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주도할 수 있다. 로봇이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갖추고 로봇도 AI 오르고. 로봇.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알아도 오르면 또 사기야. 뭐해. 그래서 의외로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괜히 못 들어갈 것 같은 그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영로또라고 네. 우리가 너무 테크에 약간 집중해 있어요. 우리가요? 테크에서 10배가 나올 거야. 테크만 쳐다봐. 다. 그치 왠지 신성장 그쵸. 같으니까. 테크에서 많이 네,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테크가 아닌데도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업종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요? 식품. 이거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라니냐가 이제 끝났다라 보니까 네. 그때부터는 곡물가가 막 떨어져요. 곡물가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면은 식품 회사들은 인플레 때문에 가격 다 인상시켜 놨는데 네. 마진이 갑자기 스프레드가 확 벌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몇 가지가 보태져야 되겠지만 뭐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 또 뭐 인기 트렌드 있는 게 하나 나와서 뭐 오징어 게임 2가 나와가지고 또 대박을 쳤다. 네. 그래서 뭐 외국에서 막 엄청나게 팔린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꼭 성장을 테크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식품을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저는 전인구 수장님처럼 업종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식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팁을 드릴게요. 네. 경기 침체가 왔냐 안 왔냐를 알 수 있는 실생활 지표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실생활 지표. 네. 네. 어떤 게 있죠? 중고차 가격의 할인폭이 크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좀 드리면 사실 제가 잘 적어야 돼, 잘 적어야 돼, 네, 잘 적어야 지금 돼. 저 적고 있어요. 적어야 돼. 버섯이에요. 버섯이요? 네네. 왜냐면 처음 들어봤어요, 저. 식재재 물가가 버섯은 불황기에는 극히 소비가 줄어들어요. 고기랑 같이 구워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하느라 버섯을 먹잖아. 쓰는 한식 중에서 왜? 버섯을 돈 주고 살 만큼 외식 물가, 즉 내부 바구니 물가가 버섯은 식자재 중에서도 상실의 후순위예요. 맞아요, 버섯이- 맞아. 네, 물론 버섯 마니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의 음식계 음식이었어. 사치품이에요. 왜냐면 송이버섯이라던가. 그렇죠. 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싼 것만 난늘 생각하는데. 느타리 버섯 막 이런 거 그거 말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 말고, 이게
이게 그치, 그 망가 향이랑 같아서. 특유의 향 때문에 트러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맞네. 사치품인 게 음식계.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경기가 안 맞아요. 좋으면 버섯의 수요 자체가 급감합니다. 아. 그래서 버섯의 가격을 보면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 꿀팁이다 이거. 네, 지금 버섯의 수요가 네. 급격히 줄고 있고요. 음. 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에 가시면 버섯은 많이 할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모르는 게 뭐냐면 명절 선물로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요새 직관적. 네. 김이 많이 들어온다. 역시 뭐 굴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김이 많네. 요즘 예전에 고기류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직원이 뭐 들어왔다길래 그래 바로 냉장고에 넣어놔 했더니 김인데요 무슨 굳이 소리였어요? 냉장고가 필요 없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사실 전인구 사장님을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영광이다. 예. 전인구 경제연구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네. 아름아름 이제 대외 활동은 다른 굵직한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전인구 경제연구소도 유심히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도 할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다 달라요. 서로 관점 다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요리사라 하더라도 똑같은 요리사라 하더라도 자기만의 비법이 다르고 그러네요. 자기만의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좋은 댓글 부탁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많이 가세요. 네.